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라면 암과 심장질환, 당뇨와 관절염, 치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질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오래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만성염증입니다. 최근에는 검색만 하면 수만 가지의 염증 자가치료 방법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어느새 진짜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맞는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면 문제는 실타래처럼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염증은 또 다른 만성염증을 낳습니다. 평소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발생한 염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관리만 잘해도 여러 질환을 두루두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과정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자꾸 반복되어 만성이 되어버리면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세포가 무한 증식해 암과 같은 대형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는 각종 독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생긴 크고 작은 염증 반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입니다. 염증의 비밀.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며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으로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염증과 장 건강. 면역을 조절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지요.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수를 30조 개라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장내 미생물의 총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요.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사실 방귀는 장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 현상이기에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가스는 대부분 장 속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생제, 술, 담배를 자주 접하는 습관과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는 배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장 신경이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더불어 통증이나 배변에 문제가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관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관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은 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운동성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 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즉, 잘 안 움직이게 되죠.
이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혹시나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닐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의심된다면 집에서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장기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세력 균형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드러나는 곳이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맥박수를 재는 것입니다. 맥은 너무 빠르게 뛰어도 너무 느리게 뛰어도 문제가 됩니다. 심장 상태를 반영하는 곳이 곧 맥이니까요. 평소 자신의 맥박수를 체크해 둔다면 자율신경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정시 측정값을 기준으로 성인의 맥박수는 분당 60에서 80회 정도 뛰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맥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그리고 자각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안정시 맥박을 분당 60에서 89회로 유지하는 그룹보다 90회 이상 뛰는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지고요. 유방암 환자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1분 맥박수가 85회 이상이면 65회 이하인 사람보다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불필요하게 빨리 뛴다면 이는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됩니다.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당사자는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더라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위내시경, 심장검사 등의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미병이라고 봅니다.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미병은 질병과 건강 사이에 위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만성염증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꿀버로흡의 기적.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평소대로 자연 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품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흠 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꿀벌 호흡은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는 걸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내장지방은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꼬집어 보세요. 복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피부 껍질 바로 밑에 피하지방, 그 밑에 근육층을 지나 복강 내로 들어가면 내장 사이사이에 내장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에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은 내장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살에 어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뱃살의 두께가 약 2cm 이상이면 피하지방 위주로 뱃살이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지방은 근육 밑에 있어 손가락으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허리둘레는 기준치 이상인데 뱃살이 딱딱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복부 비만인 사람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나 보조제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몸에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식사는 길게 하기. 평소에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뱃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이 쉽게 찌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제때 식사를 못하고 시간이 날 때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뱃살뿐 아니라 위장병까지 평생 달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20분의 식사 시간만큼은 확보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수시로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과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 모두 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비우고 활력을 주는 영양소로 채우는 순환 사이클이 활성화되면 신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 흡수하고 대사시키고 배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한국인은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뱃살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는 칼로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 현미밥의 혈당 지수는 55로 현미밥의 혈당 지수가 흰쌀밥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단,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미밥이 꺼려진다면 파라 현미밥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밥은 소식하기.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고 반찬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습니다. 뱃살이 걱정이라면 밥은 적게, 반찬은 다양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밥의 양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반찬, 해조류,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 결핍으로 탈모, 피부 노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내장 지방은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왜 자꾸 허기가 지져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이나 빵, 면과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가 금방 꺼지는 일이 빈번하죠. 굶주림을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든든함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저녁 혹은 주말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아침과 점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저녁 식사만큼은 세끼 중에서 가장 단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술까지 곁들여서 만찬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뱃살이 야금야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간식 챙겨 먹기. 간식, 잘만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주전부리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활동량은 다 다른데 바쁘게 일하는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식간 사이에 허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백발백중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간의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카카오 99%의 다크초콜릿 2조각과 물 혹은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여덟 번째, 설탕을 멀리하기. 설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먹게 되면 계속해서 당기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가뜨립니다. 설탕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찾는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설탕은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정제당,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첨가당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9번째, 걷기 운동하기.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걸으면 달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걷기 운동은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는 걷기 운동은 자칫 근육 손실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비만이면서 근육량과 체지방이 많은 분들이라면 매일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걷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열한 9가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성공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니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몸이 가볍다거나 피부가 맑아지는 등 기분 좋은 변화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다이어트 10계명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좋은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해야만 했던 것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장 지방을 빼고 만성염증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변화해가는 그 과정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뱃살 금기 음식 3가지. 뱃살을 찌우는 음식으로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자주 먹는 식습관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릅니다.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지방의 형태로 바뀌고 복부의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는 음식 중 알게 모르게 탄수화물 폭식을 부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할 3가지 음식은 늘어나는 뱃살과 만성염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초밥. 초밥은 가공 없이 날 것으로 섭취하는 데다 장인정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밥은 패스트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밥은 거리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음식으로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별도의 반찬 없이 먹는 형태라 회전 초밥집에 가면 순식간에 접시가 쌓이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초밥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 초밥이 내장 지방의 적이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초밥에는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초밥에 사용되는 밥은 식초와 설탕, 소금을 섞은 단촛물로 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초밥은 탄수화물과 설탕과 식초의 콜라보입니다. 게다가 양도 적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를 약 200g으로 보는데 초밥 10개만 먹어도 약 250g이니
밥 한 공기를 훌쩍 웃도는 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밥은 참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초밥을 내장 지방 걱정 없이 좀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밥의 양을 절반 정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론 다이어트 중이라면 초밥보다는 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짜장면. 평소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가볍게 즐기는 짜장면은 1인분이 약 864칼로리나 되는 꽤 무거운 한 끼 식사입니다. 무려 공깃밥 3그릇과 맞먹는 칼로리지요. 조리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재료들을 기름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축적에 최적화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캐러멜 소스를 넣은 춘장인데요. 춘장은 과거 오랜 발효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은색을 띠도록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캐러멜 색소와 감미료를 넣어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춘장 소스는 춘장에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넣고 볶아 만드는데 캐러멜 소스가 열과 만나 산화되면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녹슬게 하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짜장면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번거롭더라도 짜장 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떡볶이.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떡볶이 떡과 소스 조합은 내장 지방에 치명적입니다. 떡은 고밀도 탄수화물이기에 내장 지방을 쉽게 쌓이게 하고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소스는 전분과 당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요즘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도 많이 출시됩니다.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재료를 확인해 보면 떡볶이 국물에도 진한 맛과 풍미를 위해 춘장이나 짜장 분말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짜장면과 마찬가지로 당독소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삼가야 할 음식이고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도 자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극적인 내장 지방 다이어트 중이라면 곤약떡을 사용하면 살찔 걱정 없이 맛있게 떡볶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손실을 부르는 최악의 운동 습관 3가지.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관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손실을 불러와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운동한 만큼 효과를 보고 만성염증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손실을 일으키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오버트레이닝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운동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하루 3만 보 걷기를 한다는 60대 CEO를 뵌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회사에 출근해 4시간 동안 걷고 별다른 운동은 안 한다고 했으니 매일 유산소 운동만 4시간씩 하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배도 나오지 않았고 건강해 보이는 듯 했지만 팔다리는 가늘고 근육량 또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는 오버트레이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분처럼 요즘 걷기 운동 열풍이 불면서 과하게 걷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걷기 운동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지만 과하게 하거나 특히 아침 공복에 오버트레이닝을 하면 아까운 근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기 때문입니다. 과한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부실한 수면입니다. 2010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2주간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하면서 한 그룹은 8.5시간, 다른 그룹은 5.5시간의 수면 시간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8.5시간의 수면으로 숙면을 취한 그룹은 2주간 평균 체지방이 1.4kg, 근육량은 1.5kg 감소했습니다. 반면 5.5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생활했던 그룹은 평균 체지방이 0.6kg, 근육량은 2.4kg이나 감소했습니다. 수면이 체지방과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 실험이었는데요.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체지방 감소 속도가 더딘 반면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수면 시간이 다이어트와 근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이 운동 시간을 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대사량이 감소해 지방을 덜 태우고 근육 합성이 잘 되지 않도록 몸의 대사가 바뀝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며 피곤이 쌓이게 되지요. 이런 상태라면 일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쉬는 등 적절한 타협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한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한 만큼 잘 먹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급격히 줄이고 운동량은 평소보다 급격히 늘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근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면서 운동하는 경우에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해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이 글리코겐이 사용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고 근육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손상된 근육을 단백질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의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 호르몬 생성이 줄어듭니다. 운동과 동시에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는 이유지요.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식단을 고집할 경우 운동을 해도 근육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근육 호르몬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작정 운동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좋은 운동 습관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염증과 생활 습관.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만성염증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 혈당,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설탕 첨가 음료를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음료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은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지요.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의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지요.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뇌가 보상기전으로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뇌신경을 갉아먹는 당독소. 최종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몸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이 많을 때 단백질과 반응하여 자체 생산되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당독소는 한번 생성되고 나면 비가역적이라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뇌신경에 축적되면 신경독성을 일으켜 파킨슨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촉진시킵니다.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 주름살을 늘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독소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콩팥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독소가 끼치는 해악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뇌신경의 만성염증을 초래하여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시르투인이라는 효소가 분포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 뇌를 만드는 단백질 축적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독소는 치매를 앞당깁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뇌신경의 염증을 부르는 당독소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설탕을 비롯한 당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혈액 속에 잉여 당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당독소가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음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외인성 당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독소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음식은 고온에서 직화로 가열한 육류입니다. 단백질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구조가 쉽게 변성되고 그로 인해 당독소 함유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독소 발생이 억제됩니다. 조리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온도가 덜 오르기 때문이지요. 총 500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 산물과 당독소 함유량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면 당독소 함유량 1위는 직화 구이로 만든 닭다리의 껍질입니다. 2위는 베이컨이고 3위는 물에 삶은 소세지입니다. 당독소 함유량이 높은 상위 10위에 드는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과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육가공품입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 혈당이 높은 사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에서 내인성 당독소가 쉽게 쌓이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외인성 당독소만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소개하는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습관 첫 번째.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 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보세요.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독소 함량이 낮고 육류 중에서는 양고기가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당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육류에 비해 탄수화물류는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 시에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을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은 별도의 조리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두 번째.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육이나 보쌈 위주로 드셔보세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당독소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를 찌거나 삶아서 조리하면 불판에 구울 때보다 당독소 함량이 최대 6배까지 낮아집니다.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식습관 세 번째.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 전처리해 보세요. 보통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연육 작용을 위해 전처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고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네 번째.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위주로 드셔보세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은 대폭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바삭한 겉을 살짝 제거하고 촉촉한 속 부분을 드셔보세요. 겉 부분에 당독소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 당독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운 식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색이 도는 바삭한 껍질에는 당독소가 많으니 안쪽 촉촉한 부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다섯 번째. 간장은 전통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사용해 보세요. 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지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분해해서 만든 양조간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콩을 염산 같은 화학물질로 분해한 3분의 간장, 이것을 양조간장과 섞어 만든 혼합간장은 당독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간장 같지만 뒷면의 라벨을 보면 어떤 종류의 간장인지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식습관 여섯 번째.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되는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특히 양파와 마늘, 사과 같은 경우 육질보다는 껍질에 최대 100배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까지 잘 세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차를 끓여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1시간 정도는 끓여야 잘 용출되므로 푹 끓여서 달임차로 마시거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입니다. 식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습관들이 병을 만들고 키우기 때문이지요.
만성염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염증에 안 좋은 음식도 가려 먹는데도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염증성 체질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첫 번째.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고 낮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늦은 밤의 야식이나 TV 시청은 되도록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좋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두 번째.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염증을 다스리는 데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평소 오래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5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틈새 움직임이지요.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세 번째.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뇌와 각종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네 번째.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품 속 각종 첨가물부터 미세먼지, 샴푸나 화장품에 있는 화학성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운동을 한 후 생긴 젖산까지 체내에 축적되면 될수록 통증과 염증, 알레르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를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대변, 소변,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은 모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조직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만큼 수분은 염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과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죠.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질환이 생기는 원인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약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 한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와 로즈마리, 바질과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 오랜 시간 천연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죠.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두 번째 음식은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 푸드 중에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세 번째 음식은 오메가3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최근 오메가3의 여러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일일 총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네 번째 음식은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황성분 때문이지요.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과 부추, 파와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와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